5월 9일 기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이후에 중과를 맞으면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까? 사실 진짜 팔아야 될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 나오는데 가격이 맞으면 거래돼서 하나 찍히고 그래서 네.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정도. 가장 그렇죠. 무서운 거는 이제 계속 말하는 이제 공급이 없는 부분들. 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터지냐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자이시자 이제 진화이스 공인중개사 대표님이시죠. 진화이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 사이 또 이제, 오랜만이에요. 네. 이제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은 네. 뭐 이제 중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딴 지는 오래됐는데 네. 할 생각은 진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가서 이상한 걸 사갖고 재개발은 특히 어렵잖아요. 네, 이상한 걸 사갖고 아, 오고 물론 문제 있는 물건인 것도 걱정되지만 네. 이 물건보다는 다른 물건을 사시는 게 이분한테 더 맞는데라든지 네, 네. 그리고 왜 저 돈으로 거길 갔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돼서 쫓아가서 계약을 좀 해주고 싶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정식으로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장 분위기를 그래도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네, 게 중개사니까 그렇죠. 네, 지금 네. 분위기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지금 서울 중위 가격이 뭐 아파트 기준으로 뭐 한 12억 넘어간다고 하고 네네. 뭐 웬만한 동네에 정말 싸다고 해도 막 15억이 넘는 막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뭐 촬영일 기준은 이제 4월 말이니까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위 가격 12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지금 부동산의 숫자는 15억. 15억 밑으론 금매도 없다. 이거는 키 맞추기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이 돈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6억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금매도 없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거나 그런 곳까지 이 가격으로 할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제가 제재하고 있어도 아파트 추천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담할 때. 근데 아파트 추천을 거의 안 할 정도로 굳이 지금 저런 곳에 돈 맞춰서 살까 할 정도로 15억이라는 가격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 여부가 그쵸. 15억 이상 많이 네네네, 갈라지니까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대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맞아요. 이런 거네요.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살까. 아. 특히 지난 상승장에 이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걸 네. 한번 느껴본 세대들이 특히 이제 3040 중에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이제 집을 그렇게 사고 있는 분위기고 네. 20억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큰 거래가 있기보다는 애매한 가격대 있죠. 26, 27 조금 넘는 것들이 금매로 25억에 수렴되는 곳이 곳곳에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억 이상 거래는 굉장히 뜸하고 15억 미만 이렇게 거래가 좀 아직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좀 넘사벽인 압구정 쪽이나 강남 쪽 한강변 쪽에 그 고가 아파트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거라 물건이 나와서 좀 적당하다 싶을 때 거래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네. 강북을 보면은 네. 뭐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가격으로 막 다 나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이 계속 오르면 키 맞추기에서 다 같이 오른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강남이나 이렇게 좀 고가 아파트들은 그냥 방향성 정도 제시하는 거고 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강북 쪽의 실거주 또 어떤 이걸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실거주자들의 시장이 계속 간다면 상승장도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어느 시점에 멈추는 15억 턱걸이를 하면 이제 거기서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좀 이게 좀 상승장이 좀 잦아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15억에 막 수렴하고 있다. 네, 막 이렇게 맞아요.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때문에 대출 때문이죠. 예, 이게 예.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사는 수 없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제 매물을 많이 좀 출애를 하기 위해서 네. 다주택자 압박도 하고 네. 뭐 비거주자 1주택자 압박도 하면서 어쨌든 시장에 좀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5월 9일 기준으로 어쨌든 매물이 이제 싹 다 들어간다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물은 거의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대출 연장하는 거 네. 그거 막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나올 만한 매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어떤 매물만 나오겠고 정부에서 요 매물을 타겟으로 네. 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예외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차가 맞춰 있거나 또 법령 그 임대 기간을 맞추지 못했거나 이걸 뒤집어 보면 사실은 네. 그럼 임대 기간을 다 맞춘 그 네. 임사자 물건 중에서 왜 임대 기간을 다 맞췄지만 여전히 5%만 상환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네, 대출도 여전히 나와 있고 그리고 네. 가장 큰 부분 거기에서 멘션은 안 했지만 양도세 중과도 배제가 되잖아요. 그 물건을 좀 나오게 하려는 저는 그 의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물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 외에는 누가 이후에 중과를 맞으면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5월 9일 기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어쨌든 그 5월 9일까지 계약서 쓰라고 했다가 네, 이제 맞아요. 허가만 받아도 된다 했으니까 네, 이제 네. 한 달 늘려줬는데 네. 이게 영향을 좀 준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어떤 특정하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중개사니까 중개사 협회에다 문의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뭐가 나온 게 있느냐, 그렇게 네. 거래를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쯤에 이제 여쭤봤을 때 사실 아직 지침이 내려온 건 없대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님이 말한 게 있으니까 일단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구청에 일단 문의하시고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특약이라도 꼭 챙기셔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분위기상은 허가 신청만 넣어도 매매 약정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챙기시고 지금 분위기상은 해줄 것 같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쵸. 갑자기 아니다 하라고 하는 그럴 순간 수는 이제 없을 것 큰일 같긴 합니다. 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물이 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그렇진 건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 2월, 3월쯤에 다 됐고 지금 이제 했죠.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급하게 안 팔았는데 네. 이게 뭐야 라는 분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진짜 팔아야 될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셨다가 못난이 2개 갖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쁘면 고민이 많을 텐데 굳이 얘네 둘을 왜 가져가느냐 해서 기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 정도나 나올 거라서 딱히 매수하고 싶은 매력적인 물건은 더 나올 것 같진 않다. 매물 숫자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래나 저래나 이제 5월 9일이 뭐 지나고 나면 그 뭐 네. 5월 10일부터는 뭐 이제 거래는 뭐 안 되는 거니까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든 뭐든 전세 끼고도 못 사고 하여간 네, 매물이 거의 뭐 한 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수자들도 안 사면 가격이 안 오르는 거니까 안 사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로 보이세요? 이 수요가 줄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못 사는 거죠. 네. 살려고 했으면 대부분은 지금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 나오는데 가격이 맞으면 거래돼서 하나 찍히고 그래서 네.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정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긴 할 텐데 집을 매수하고 싶어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가장 그렇죠. 무서운 거는 이제 계속 말하는 이제 공급이 없는 부분들. 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터지냐면 우리가 집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니어도 전세나 월세도 살아야 되는데 아시죠? 전세 매물 없는 거. 네. 제가 오늘 촬영 오기 전에 분당 쪽 전세를 이렇게 쭉 네이버로 열어봤어요. 제로는 아니지만 한 개, 2개 이게 매물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전화까지는 안 해봐서 이게 네.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조차도 솔직히 몰라서 그 정도로 지금 전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거나 하는 분들이 매수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을 진심으로 또 해볼 만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제가 투자자로서 오래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꼭 전세 만기를 맞추시는 그 생각들을 맞아요. 지금 시점이 아쉽기는 해요. 네. 복비를 좀 주고라도 전세가 없잖아요. 내가 살던 전세를 내놓고 나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때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셨다면 요번에 상승장 이렇게 되기 전에 조금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했을 텐데 그럼 지나간 얘기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적용을 하세요.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도 그 계약 기간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복비 정도만 내고 나가도 되고 그때 무조건은 아니에요. 특히 제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다 올랐는데 어디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럼 덜 오른 데 가면 되냐.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못난이어서 여전히 선택을 못 받는 곳일 수도 있고 그쪽을 살짝 비껴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공부해서 조금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내가 전세에 묶여 있거나 월세에 어디 묶여 있을 때 그게 결코 내 족쇄가 되지 않도록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차근차근 내 집 마련 준비를 좀 해가야 된다. 내 집 마련은 사실 언제나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난인데 사실 네, 전세 맞아요. 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전세 난을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 조삼모사 같은 거라. 맞아요, 맞습니다. 시간 지나면 난 전세 대란에 더 네네. 중심에서 나가는 거라 네.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반대로 지금 강남은 좀 주춤하다.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대출 나오는 거 여러 개 맞춰서 거꾸로 이제 막 하위 구간은 뭐 좀 네. 불장이다 뭐 이러는데 네. 반대로 강남이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이 강남을 그럼 누가 살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냥 현금을 가지고 한 번에 가서 살 수 있는 강남이라고 보면 한강변은 아닐 것 같아요. 강남도 이제 나름이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트로피 에스앗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강남이잖아요. 한 번에 매수하기는 좀 어려워서 뭔가 자기 거를 팔고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현금 부자여도 거래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사실 최근에 정리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9일이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이미 했고 이 상태로 가져간다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결정한 거로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 하나 이제 한남 뉴타운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20억이 있어요. 네. 못 사요. 그리고 걔가 너무 예쁘게 크고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거든요. 이제 요렇게 제재해서 조금만 가능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부치게 매물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못하죠. 금거 오는 거 받게 대체주택을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또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부치게 매물 이게 이제 뭔지 간단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같은 구역에 물건이 두 개 있으면 현금청산이라고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현금청산이 아니라 여기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러면 둘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 갖고 있는 분이 하나 더 사시면 두 개를 합쳐서 간평가를 합쳐서 네. 예, 사구역 아시죠? 타워 들어가서 더 좋은 차라리. 걸로. 네네. 그래서 하나에 더 몰빵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나 가능한 건데 뭐 압구정에 60억짜리 갖고 있고 뭐 80억짜리 갖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까지 신경 쓰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물건 자체가 공개가도 낮은데 어쨌든 좀 있으면 철거하잖아요. 철거하고 완성될 때까지 종부세 하나도 안 내면서 버티기가 네. 가능하거든요. 그런 플랜으로 가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외에 쉽게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거래가 거의 없는데 되면은 신고가, 그쵸. 신고가가 네. 계속 찍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매도할 의향도 줄어드는 네네네. 거니까 그쵸. 이거 팔아서 어디가 하는 맞아요, 분들이 계속 맞습니다. 있고. 네. 근데 누군가 또 돈을 벌어서 또 사러 오니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과거랑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때보다 집값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지금 막 맞습니다. 60억, 막 80억 네, 이러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더 가냐? 아무리 이제 현금 부자여도 그렇게 쉽게 진입하기는 어렵고 사실 네. 우리가 요 대출 받기기 직전에 이제 반포 쪽에 신축 아파트 전문직 부부, 네 의사 부부로 들은 것 같은데 뭐 네. 몇십억 대출 일으켜서 그냥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레버리지가 일절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거가 하나가 이제 최근에 장특공을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네네. 있잖아요. 그걸 손대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제 재편을 하는 거죠. 계속 요걸 가져가느니 그럼 없어지기 전에 요거 받고 원가 재세팅 같은 네. 그렇게 움직이는 좀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제가 좀 상담도 좀 하거든요. 네. 네. 그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면 장특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수 한 10명 정도의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했습니다. 아, 네. 장특공 이제 단계별로 없앨 것이다. 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사실 장특공이라는 거는 세금 양도세니까 이게 네네네. 제일 큰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곳들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게 거래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팔면 장특공 없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격은 반드시 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난 게 사실 압구정에서 제일 예쁜 곳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도 펜트하우스 가겠다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사기도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이 장특공을 진짜 만지고 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재편되는 거는 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요가 그럼 그 큰 금액을 받아주겠느냐. 장특공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옮겨가는 수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출은 못 일으키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평수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장특공을 다 받고 양도세를 다 챙기고
공제받는 거 다 챙기고 옮겨가는 건데 대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급지에 같은 평수로 가기도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로 가면서 조금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는 분도 꽤 많아요. 압구정도 그렇고요. 잠실쪽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분양받아서 그 60평에 지금도 애들 다 나갔네 사시는 분들이 두 있거든요. 분이 사시죠. 예, 60평에. 근데 그냥 60평이 좋아서가 아니라 굳이 이사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 얘기만 했지만 분당 정도 같은 데도 60평 정도 되면은 거의 30억, 25억 이상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장특공 얘기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둘이 뭐 하냐. 그래서 뭐 30평대로 바로 못 가더라도 40평대 초반으로 가면서 다운사이징을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 장특공이 이제 네. 초고가 지역별로 제일 비싼 곳들은 영향을 네네. 좀 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주죠. 근데 네. 그분들이 무주택으로 가진 않을 거고. 절대 그럴 리는 없죠. 네, 옆으로 맞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줄이거나 옆 동네로 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네. 그 옆 동네는 또 매수 수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건 이제 좀 정책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막 엄청 폭락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도 있어요. 솔직히 좀 돈이 많으신 분들, 저런 아파트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3, 40년 별의별 걸 다 겪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움직였다면 벌써 움직이셨을 거고 보유세 내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 네. 여러분 여의도 가시면 국밥집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거기 음식 나르신 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기 아파트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이러신 네. 거예요. 우리 생애 아파트 들어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이사 가기도 귀찮고 뭐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굳이 딴 데 이사 갈 이유가 딱히 없어서 그냥 집은 낡았지만 거기에 평생 사신 분들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또 세금을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려면 어쨌든 한 10년 정도 뭐 그렇죠. 거주하신 분들이나 네네네. 고민을 할 텐데 네네. 1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네, 많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해봐야 사이즈 조금 줄여서 그냥 옆 네네네. 단지 가자, 뭐 옆 네. 동네에 가자 정도지 뭐 네. 다 팔고 뭐 무주택으로 간다. 아 그런 건 없고 동네를 떠난다 좀 신축으로 그것도 쉽진 않을 것 생각보다 안 같아요. 하세요. 네. 여기가 더 비싸질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냥 살던 동네에 쉽게 안 움직이세요.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앞으로 돈 버시려면 이거 꼭 캐치하셔야 되는데 한남 3구역 이주할 때 네. 그 주변에 썩은 빌라 뭐냐면 4구역 5구역처럼 그 재개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주 수요 때문에 매매가만이 아니라 전세가가 한두 달에 그렇죠. 1, 2억씩 오른 거 아세요? 신기하게 절대 이거 전국 공통이에요. 안 그리고 가요, 애들이 옆으로. 학교를 네. 거길 다녀서 그런 분도 있어. 그럼 이해가 돼. 직장이 거기 아니 원래 거기 살던 데라 못 옮기세요. 그냥 익숙해서 못 가는 익숙해서 거죠. 못 가요. 그럼 그 돈을 다 주고 그냥 그 동네 사세요. 반대로 보면 거주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이 돈을 쉽게 법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이게 결국에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니 이런 양도세를 건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A와 B가 서로 이제 집을 교체한다든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우선 매매가만 다시 리셋을 하면 네. 그 동네 계속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쉽지는 있다. 않을 수 있어요. 대응을 할 방법이 또 있어서. 사실 이런 고가주택 대출 하나도 없는 분 꽤 많은 거 아세요? 그런 분들은 많죠. 사실 이동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이거 팔고 돈 들어오는 대로 거기 맞춰서 가기 때문에 세금 조금 내야 되니까 뭐 네. 60평대인데 55평 간다든지 뭐 요 정도일 거라서 그리고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그러면 5월 9일이 어쨌든 지금 다 모든 D-Day로 막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 이후에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지금 막 15억 이하들도 막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데 지역이 좀 넓어질 거로 보세요. 상승 지역 자체가.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쉽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저는 지금은 어지간하면 살 분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수요든 매도든 네, 뭐 살 다 사람들도 거의 담겨졌다. 샀어요. 예. 이제 문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좀 그렇고 많이 좀 잦아들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조용하게 네네네. 횡보하는 그런 장이 좀 네네. 있을 수도 그렇지만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데 거래가 찍히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굳이 지금 보유세 부분을 고민을 안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장에 많이 변화를 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워낙에
최대 규제 지역을 많이 묶었잖아요. 규제 지역 외에 좀 매력적인 뭐 구리나 동탄이나 이미 좀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외로 이젠 정말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수요, 그런 수요들이 움직여서 그 외곽으로 대출도 좀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외곽으로 가면 70%까지 나오나요 지금? 네. 네, 그런 걸로 진짜 내 집이 필요해서 매수를 하는 수요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것도 저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건 전세가 없는 거. 네.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시장을 움직일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껏 전세 사시는 분들 일부 계층 빼고는 돈이 없으니까 사실 전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후에라도 매수를 결정할 경우 그래서 이제 강북이 계속 이렇게 찍는 것들이 신고가를 찍게 되면 상승장은 어쨌든 거래량이 적어도 이어가는 거고 그렇게라도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다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잠잠해지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화이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장특공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쨌든 네. 지금 또 이슈가 그거라서 네.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이게 없어지는 게 모든 집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인 네. 어떤 금액대나 어디서부터는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 좀 설명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보유한 금액이 좀 한 18억에서 20억 좀 넘어간다. 지금 매도할 시점에 이제 네. 그럴 경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얼마에 샀을 때 이제 그 금액이긴 한데 일단 보유 기간이 이제 길고 실거주를 실제적으로 했을 경우는 80%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광고 아니고요. 부동산 계산기 그냥 넣어보면 지금 되거든요. 지금에 있는 법규대로 계산을 해주니까 그렇게 넣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없어졌을 때를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해 볼까 세무사님 뭐 도움 안 받고 사실 그냥 기간을 줄여서 2년으로 해서 그 양도 차익만 많이 나게 해서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럼 그 차이를 실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도 없어진다.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구나. 그렇게 쉽게 조금 체크해 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유의미하게 확 부담될 정도면 한 네. 25억, 30억대 넘어가는 그쵸. 집들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막 그리고 15억, 16억짜리들로는 네, 쉽지 않아요. 그걸 또 오래 보유했을 때 네. 잠깐 보유하고 또 상승 25억인데 내가 20억에 사서 한 5억 올랐는데 뭐 2년밖에 보유 안 의미 했어. 없죠, 별로 어떻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거나 실질적으로 좀 보유한 기간이 길고 유의미하게 올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세무상담 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차라리 우리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처음에 매수 원가를 리세팅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요거 강의할 때 되게 쉽게 말할 때 옆집으로 이사하기라고 해요. 내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 못 간다니까 여기 살아야 돼. 그런 경우는 같은 병수로 혹시 대출이나 이런 자금 계산 해보셔서 이사하시면서 같은 비슷한 금액대로 내가 이사를 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다 했을 때 원가를 내가 10억에 샀는데 25억이 된 것과 그냥 지금 25억으로 매수 원가를 재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떤 분들은 취득세 한 번 내고 한 번 더 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세 계산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게다가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가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다. 네. 이건 뭐 50%로 줄인다, 40%로 줄인다 하더니 와, 굉장히 세게 나오시는데 저는 조금 중간쯤으로 가면서 점차 없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금쯤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특공이 어쨌든 만약에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네. 사실상 이제 아무리 뭐 취득세를 내면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사실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때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마지막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어요. 이제 이동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동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진짜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 같은 단지 내에 작은 평수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주저앉는 거죠. 근데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이제 보유세까지 손을대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를 그래서 인상을 하겠다는 네네. 것도 같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딱 유일하게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실거주자 1주택자.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만 조금 네. 봐주고 나머지는 뭐 하여간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 네. 그러면 다들 다 이제 실거주로 막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 네네네. 집을 팔 수도 없고 네.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세는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 정책의 어쨌든 유일한 뭐 수혜 아닌 수혜자는 하여간 한 채 사서 실거주하라 아, 이거라고 동의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몰아가긴 하는데 네. 그것도 너무 고가면 안 돼. 아, 너무 고가는 네, 실거주자도 그게- 상관없어. 네네, 그 장특공이 장특공으로.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지난 정부가 한 채만 살게 해가지고 정말 똘똘한 채의 최강 막강 파워를 만들어주고 네. 지금 그걸 깨트리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높은 가격대에 찍은 것들을 좀 깨고 싶어서 너무 핀셋 정책들이 지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네. 사실 집 한 채, 내 집 한 채 좀 사고 싶거나 특히 지금 비거주 1주택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고 투기한다기보다는 지금 나는 거기 들어갈 만큼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그냥 자기는 월세 살면서 나중에 애들 학교 갈 때쯤에 이사 가려고 사둔 그런 네. 집인데 거기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사 갈 형편도 아니고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히 뭐 대치 같은 데든지 이런 곳에 전세값 싸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공부시키던 실제 그냥 전세 사시던 분들이 쫓겨나고 거기에 다시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또 전세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만 사실 다시 나오는 전세는 좀 선호도가 높은 전세나 월세가 아니거든요. 1280 사면서 그냥 몸테크하는 지금 30대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뭐 분들이 아기가 어리거나 없어서 어리거나 아직 없거나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서 몇 년 더 버텨가지고 자기가 사놓은 집에 아이 학교 갈 때쯤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수요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입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 나오는 데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제 한쪽 편에서는 이게 네.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전세 월세 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지금 다 뭐 실거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네. 50%의 임차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방향은 그나마 1주택인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네, 집값은 한 15억, 16억 이하 정도 요 네, 분들만 지금 맞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종부세도 지금 뭐 발의된 것만 보면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 종부세 인상이 또 시장에 또 어떤 여파를 줄 것 같은데 과거같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거 뭐 손대는 폐지를 거라고요. 하겠다, 뭐 폐지를 이러고 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종부세가 매겨지는데 그냥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100%인데 그걸 좀 깎아주는 거죠. 할인 네. 쿠폰처럼 뭐 60%라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20억짜리라면 60%라고 하면 12억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 돼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세금 줄어드는 할인 쿠폰이 없으니까 전액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까 세율 구간을 손을 대지 않아서 세금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전 정부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현실화했는데 바로 없애버리면 이제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보유도 사실 지금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여서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정책에 내가 순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자산 증식을 늘려갈 때 무조건 강남으로 압구정으로만 달려가는 물론 이제 압구정을 꼭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매진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은데 우리 부부 합산한 그 월급에서 내가 이렇게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사실 조금만 앉아서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 금액대를 조금 계산을 해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나만의 압구정은 어디까지다. 이런 것들 좀 정하셔서 좀 갈아타기에 이렇게 좀 기준들을 삼으셨으면 좋겠고 방향성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우선은 저는 좀 그렇게 쉽게 계산한 방법 말씀드리면 작년에 나온 보유세에서 한 1.3 정도만 곱해봐서 그게 올해 보유세. 또 내년에도 올해 낸 거에 1.3. 1.3을 곱하는 이유가 일단 이제 세부담 상한이 이제 130%니까 그거는 손은 안 대시겠지. 아직 그 그럴 수도 있어요. 얘기까지는 근데 손을 될 수도 옛날에 있어요? 댔거든요. 옛날에는 바꿨거든요. 맞아, 됐었어요 옛날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이런 거 나올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네,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얼마더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종부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대가 나올 때 사실 이거 계산해 보면 매월 한 85만 원대 월세를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가능해? 배우자라고 내 월급으로? 그러면 콜 하는 거고요. 우선은 그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팔거나 또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1주택자인데 지금 다른 곳에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거 네네. 이것도 지금 이제 상환을 하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 실거주 해라. 왜 실거주를 네. 안 하냐. 뭐 네. 이런 건데 이런 정책이 또 생기면은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월세로 전환하는 분도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단순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월세를 대부분은 직장 근처에 좀 얻거든요. 월세가 됐든 네. 전세대출 받은 그 거주지를 전혀 상관없고 집값에 맞춰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장 근처에다 해놓고 원하는 곳에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있는 전세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거나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면 상환이 어려우면 이제 월세로 이제 이사를 하거나 바꿔가든지. 대부분 이제 자기가 계획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그 전세를 빼주고 들어가긴 어렵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집을 깔고 살 수는 없다. 지금은 네. 몇 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다.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집 자체가 전세 살던 거를 뭐 월세로 주인이 바꿔주면 이사 안 네. 가고 살 텐데 네네. 보통 전세 주는 분들은 전세 주고 뭐 월세 주는 분들은 월세 주는 뭐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에 있어요. 이동을 또 해야 되는데 이동할 집이 또 없잖아요. 지금 전월세가 그렇죠.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어려움도 그럼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어렵기는 한데.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조금 네. 현상이 있어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아파트로 이제 월세 수입 내는 거는 다주택이 쉽게 됐었던 때 뭐 지방에 저가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수입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처음부터 신축 아파트인데도 그때 아니면 집단 대출 받을 때 아니면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해놓고 월세 세팅을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작년 6.27 이후로 그걸 전세로 세팅하는 순간 아시죠 여러분? 1억밖에 대출이 나중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대출을 일으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출을 일으켜 놓고 월세로 세팅을 하고 신축도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이 무조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냥 포기하거나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상품 중에서 부동산만큼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이게 일을 잘 풀어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일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이쁜 애 하나 사서 전세 세팅해놓고 혹시 전세대출로 살고 계실 때 그거를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임대인하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월세로 이제 대출이 이제 되는지 아니면 반전세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논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1억 갚을 테니까 네네, 그거만큼 그렇죠. 뭐 월세로 한 40만 네네, 50만 원 네네. 전환하면 안 되겠냐면 네.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사실 좀 그렇게 외곽지에 조금 저렴한 전세는요, 그렇게 월세가 들어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생으로 그냥 다 올 전세 주는 거를 이제 임대인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한번 역전세 뭐 이런 거 한번 네, 맞아보니까 맞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죠. 뭐 10몇 억을 이렇게 내가 쥐고 있다가 네네. 빠지면 뭐 몇 억을 맞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아이 그냥 그럴 거면 월세 주자. 제가 아는 분도 월세를 맞췄는데 결국에는 손해거든요. 한 달에 2~30만 원이 계속 적자예요. 네네. 그래도 속 편하다고. 어차피 뭐 월세 나가봐야 뭐 보증금 1억이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맞습니다. 빼줄 수 있다고 예, 맞아요. 생각해서 유동성이 엄청 편해져요. 그냥 이동성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은 하여간 주거비 자체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임차인들한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지금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예고되는 게 실제로 현실화가 바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꽤 시장을 엄청 많이 바꾸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들이 얼마나 한꺼번에 네. 아니면 뭐 차례대로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건데 요즘은 저도 시장 반응을 그렇게 쉽게 읽기는 어려워요. 예측이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예전에보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빨리 발휘를 하거든요. 지난해 9월에 나왔던 그 공급 대책 때 네. 사실 공급 없는 공급 대책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토호제를 하려고 해. 이 뉘앙스 하나 보고 바로 집 사러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더러운 꼴 보고 안 사겠어. 이거는 사실 예측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네. 보통은 토호제가 되면은 저 거래가 어려우니까 금매도 나올 거고 그전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허가 받기 전에 그럼 난 가서 매수를 하겠어.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위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핀셋 정책이 여러 개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예측하는 게 사실 저도 쉽지는 않더라. 예.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뭐 하나 뭐 매매가만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매매를 누르면 뭐 맞아요. 전월세가 튀고 뭐 전월세를 누른다고 하면 뭐 매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신규 공급이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97 대책도 있고 이제 129 대책이라고 또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공급 대책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 당장. 지금 정부에서 의외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정비 사업 있죠. 네. 그거 추진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고 속도 좀 내주게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거. 재개발 쪽에서. 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이미 되고 있는 아예 금도 안 그은 곳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거기가 정말 서민 실수요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거기에 다 쫓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미 뭐 사업 시행가 단계까지 왔다든지 한참 이렇게 진행된 곳은 속도가 좀 빠르게 가는 분위기긴 해요. 요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입주가들, 실질적인 입주들이 좀 들어온다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는데 정비 사업의 좀 또 맹점인 건 하나는 결국은 또 멸시를 해서 기존 주택의 개수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또 매수 수요하고 전월세 수요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고 있는 거 이제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그 공급 총량 자체가 지금 너무 적어서 38,000세대 정도 필요한데 올해 17,000세대, 내년에는 11,000, 내후년에 10,000세대 정도라서 너무 부족하고 한 최근 26년 통계 기준으로 최저치예요. 네. 그래서 사실 가끔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한 20년 투자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 가끔씩 좀 마음이 서늘하게 느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급이 안 된 거는 뭐 3년 전, 4년 네, 전, 맞습니다. 5년 전에 못한 네, 거고 못한 그때 거고. 뭐 멸시를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으면 곧 공급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멸시를 되니까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렇죠. 공급이 더 주는 네.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악재에 둘러싸져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집값 상승이 막 다 예견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상승세가 꺾이고 뭐 하락 추세 전환이라도 될 만한 시기가 앞으로 한 4, 5년? 뭐 그 안에는 좀 올까요? 아니면 그 이상도 봐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지금 제가 공급이 머릿속에 딱 없으니까. 떠오르는 게 그 3기 신도시도 이제 가능은 네. 한데 3기 신도시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영구적으로 거기에 살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분양받고 그 매도할 수 있는 게 되면은 매도하고 들어오고 싶잖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인서울 안에 그곳의 아파트 그 공급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점이 되게 조금 안타까운 거고 대량으로 지금 뉴타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지금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조금 어지간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네. 이문희경 뉴타운이나 장유 뉴타운 지금 거의 다 완성돼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날아가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됐어요. 근데 남아있는 곳이 뉴타운으로 이제 일반 분양 시작한 노량진 정도 있고 또 흑석 정도 이렇게 있고 네. 진짜 넘사벽인 한남 있잖아요. 성수랑.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입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미 너무 비싼 곳이어서 공급적인 수치적인 의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지금 12억이라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정도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고가권에서 신축이 생겨줘야 네, 도미노처럼 이제 이동을 네,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동을 하죠. 누군가 맞아. 또 글로 들어가줘야 빈 공간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좀 유의미한 공급이 뭐 3기 신도시 정도인 것 네, 같긴 맞습니다. 한데 네. 거기도 뭐 빨라야 뭐 한 3, 4년 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분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당분간, 지금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당분간 한 2, 3, 3년. 4년? 네, 3, 4년. 네. 그리고 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인허가랑 착공을 엄청 하고 있으면 4, 5년 뒤에는 해결될 텐데 올해도 없거든요. 작년에도 없었고. 그래서 참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규제가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집값이 잡히면 뭐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세게 하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집 사는 걸 포기하실 건지. 최근에 신기했던 것들은 규제가 나오면 그때서 달려가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한다는 거. 보통 사람들 쉽니다. 일단 이걸 전제를 해볼까요? 10으로 터지자마자 사실 제가 그날 라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준비된 사람 중에서 토해제 전화라도 그날 제재를 사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 내 집이라도 아직 없는 분들 토어제 묶이기 전에 며칠 한 4, 5일 있었잖아요. 5일 있었죠. 네네. 그 안에라도 내 집 마련을 그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네. 제가 그때
긴급으로 우리 멤버들한테 나방을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 우리 멤버만이 아니라 규제가 나와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던 분들이 다 달려들어 그때 집을 사러 샀단 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규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집을 사기를 아예 포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사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 심리는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가격대는 아니라면 대출이 나오는 선 안에서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그거는 꺾기는 힘들 거다. 그게 꺾이려면은 가격이 꺾이는 게 먼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외부 변수에 의한 어떤 가격이 막 출렁거리거나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뭐 좀 똑같은 전쟁이나, 상황이지만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아니면은 다시 지난 전쟁 났을 때도 분위기 네. 약간 싸하고 이러면 집 안 사야 되는 질문도 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또 금방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건축원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것들을 지켜봐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 정말 강력한 외부 변수가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또 예측이 불가능하기 예측 불가하죠. 때문에 네,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뭐 좋지는 않다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진화이스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재개발 전문가 진화이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매매를 지금 뭐 갈아타기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대출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쨌든 집은 하나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비고지율 주택자도 어쨌든 집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은 안 나오고 근데 전월세도 0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가 지금 답이 잘 안 나온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 시장이 이렇게 0이 될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게 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공급 총량이 없어서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올파포 입주할 때 이것 입주정되면 전세가 내릴 거라고 기다리신 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가장 처음으로 입주장 12,000세대 입주장인데 전세가가 안 내렸어요. 네. 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문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전세를 맞출 때 대출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를 내리는 분위기였는데 웬일로 현금을 6, 7억씩 싸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유를 물어보고 현장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전세가 없다. 그리고 와서 그 돈 들고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신축 전세 살아보고 싶다. 여기 말고는 없다. 요런 얘기들.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 자체도 있지만 그 신축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전세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사실은 얼타임으로 항상 국룰이었거든요. 대단지 입주장의 전세값은 매매가는 혹시 오를지 몰라도 전세가는 내리는 게 국룰이었어요. 네. 헬리오시티 때 사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그래서 매매가까지 완전 이제 잡아 끌어내려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올파포 때 그럴 거라 했는데 그때 깨졌고 그게 계속 깨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이 없고 전세 물량 자체도 전세를 원하는데 원하는 수요만큼의 공급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은 이제 과거부터도 이제 노후도가 되게 심한데 맞습니다. 이제 연식이 더 쌓였으니까 네, 과거보다 더 맞습니다. 많이 쌓여서 이제는 뭐 30년 넘은 게 정말 뭐 거의 뭐 절반 이상 가까이 될 것 같은 수준인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축 살아보고 싶은 그 수요도 많은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 20억 주고 못 들어도 전세 10억 주고는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워낙 또 이제 신축이 또 잘 나오기도 네. 해서 그런 수요까지 좀 겹쳤다. 이게 좀 해소가 되면 좋을 텐데 네. 당분간은 그러면 이게 전세가 이렇게 딱 0, 뭐 월세 0 이게 해소가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돌아오는 해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다 같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매물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아직도 남아있는 쓰지 않은 매물들도 있긴 하고 그게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뭐냐면 2년 뒤에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고 2년 뒤에 쓰겠다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네. 실제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쯤에 계약갱신권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그 물건들이 다 시장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쉽게 계산할 거는 아니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다 쓰고 시장에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예, 가격을 마음껏 올리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동네의 그 전세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넘사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아닌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난번에 그 금리 인상기랑 그 네. 계약갱신권 종료기가 딱 맞은 22년, 23년에는 전세가가 그냥 막 폭락을 해버렸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금리 인상이 막 오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권 종료 만기가 된 물건들도 어차피 비싼 값에 다시 재계약이 될 나오게.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전세 대출을 좀 조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반전세 같은 걸로 많이
가겠네요. 반전세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도 조금 요즘 점점 선호하는 식으로 바뀌고 네. 또 임차인도 아예 월세는 좀 부담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모로 어쨌든 월세화가 진행되는 거는 네. 좀 막을 수가 없을 네.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도 어쨌든 월세화를 뭐 그렇게 마냥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네. 뭐 모든 정책과 이런 네. 것들 보면은. 표면적으로 전세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전반적인 게 전세 없어지는데 상관없다라는 정책과 태도인 것으로 저는 보여요. 사실 전세는 저희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죠.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뭐 부모님한테 조금 받아가지고 저희 때는 사실 빌라 전세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 돈은 안 쓰고 거기에 돈을 모아서 내 집 장만하는 정말 디딤돌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전세 대출이 들어오면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훨씬 좋은 집에서 사실 내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디딤돌의 개념이 좀 없어지고 어떤 면에선 투자자들의 좀 이제 도움을 주는 투자하는 갭 투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전세 살던 사람에게까지 좀 피해가 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는. 사실 전세 대출이 들어오면서 원래 내가 살던 집들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를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그게 투자도 아니고 그냥 거주비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월세라면 못 갈 집도 네. 가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네. 마음에 이제 가시긴 했었는데 그 부작용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계산기 잘 두드리잖아요. 뭐냐면 네. 그 전세 대출 이자가 사실 그 정도 집에 월세 사는 것보다 저렴하더라. 예. 그 부분은 많긴 한데 조금 이제 꼰대 같은 소리 제가 한번 하자면 네. 그래도 젊을 때 그런 이자조차도 안 내는 곳에서 시작을 하면 더 빠르게 돈을 모아서 그런 새 집을 더 빨리 장만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원금 2억에 전세 대출로 막 100만 원 낼 거면 네, 차라리 맞아요. 그냥 전세 한 3억짜리로 가서 고생을 해야죠. 그냥 차라리 더 고생하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고생하면 빨리 내 집 사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독한 임대인 만나서도 빨리 사고 싶지만 변기물 안 내려가는데 비 오면 꼭 비 새는 그 집에 그 방에 우리 애 공부하고 있거나 그럴 때 속상해서라도 그때 허리띠 더 졸래 말고 더 빠르게 내 집 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트렌드는 사실 그런 고생 자체를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한 두세 배 불리면 맞습니다.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신혼부부의 거의 75%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옛날처럼 뭐 빌라 가서 신혼집 해라고 한다고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결국에 해결해야 되고 근데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반전세도 지금 다 주거비가 올라가면 정부한테 어쨌든 해결하라는 압박의 그 민심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항상 전세 대출 같은 것들도 전세가가 올라갈 때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네. 이거 뭔가 민심을 좀 이렇게 네, 누르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네. 이번에도 뭔가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서 대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전세가 없는 것 자체를 도와줄 수는 없어서 네. 우리가 이제 저렴한 아파트 이제 매매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은 또 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전세 공급 자체가 없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을까. 어디다가 지어서 뭐 공급을 해준다. 이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전세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 토어제 같은 거를 풀면 오히려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나니까 갭 투자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순작용은 어쨌든 전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갭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토어제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실거주를 강조하면 전월세 쪽에서는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요. 네. 진짜로. 그렇다고 토어제를 풀어버리면 매매가 갑자기 또 튈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약간 좀 진퇴양난에 빠진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월세를 공급하는 그 세력이 임사자, 네.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까지 조이기를 시작을 해서 네. 그 의무 임대 기간을 다 마치고도 5% 상한을 지키면서 임대를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한 희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 지금 몰아세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매물로 나오면 매매 시장에는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전세 월세에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점점 이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전세 매물 자체가 늘어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에 집 하나 갭 투자로 해놓으신 분들 당장은 필요 없는데 아니면 네네. 아이가 2살인데 뭐 학군지에 사는 분들 또 당장 필요 없잖아. 우선 네네네. 팔아. 더 지금 급한 사람한테 실거주하게 해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가면은 과연 팔까? 다시 못 살 텐데.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실거주로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든. 네, 어떻게 해서든. 그 전세에 살면서 우리 아이 공부시키던 분들이 쫓겨나는 거죠. 정책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딱딱 되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한 그 자기의 거주지를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게 딱딱 이제 금융자산처럼 이게 사고 팔고 될까라는 걱정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갱신권을 추가로 더 주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이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어떤 없진 않아요. 점점 글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분위기라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2년을 더 살고 5%만 올리게 하면 어쨌든 현재 자리에 그대로 뭐 네. 있으실 수는 있으니까. 당장은 어쨌든 처방으로는 약발이 받을 수 있는 처방이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조금 어쨌든 더 이렇게 압박감이 심해질수록 극단적인 정책 같은 것들도 나올 확률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대안이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것들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생 빌라 같은 걸 많이 지으면 정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건 아니지만 뭐 잠깐 2년 4년 살게 하는 신축 빌라 도생이 생기면 좀 나은데 이쪽도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네. 일단은 신축 빌라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사실 건축 원가 올라가서 원가도 안 나와서 건축도 없는데 어차피 전세로 보통 맞추지를 못하니까 공급이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신축 빌라 자체도 없지만 뭐 빌라 전세도 들어가지 않고 빌라는 뭐 전세 말고 이제 월세 정도나 사는 정도. 근데 굉장히 지금 그거조차도 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지산을 실거주할 수 있는 용도 변경까지 생각을 하는 정부가 사실 오피스텔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간 카멜레온처럼 상가로 돼 있지만 사실 실거주할 수 있는 모든 걸 세트를 갖춰놔가지고 실거주를 임차인이 하게 될 경우 이게 가지고 있는 분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채를 매도를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실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임차인이 거기서 실거주를 한 게 발각이 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주택수로 들어가가지고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차라리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에 실거주했을 때 그거 주택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한 분 한 분이 분당집 굉장히 잘 올라져가지고 그 아이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월세 잘 들어오는 순회역 인근에 네. 오피스텔 2개를 처분을 그냥 하셨어요. 이거 팔기 전에. 그 모르는 거니까 임차인이 실거주한 게 들통이 나서 이거 비과세가 날아가면 타격이 크잖아요. 이건 조금만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피스텔은 아예 그냥 주택에서 제외한다. 예, 뭐 이런 그런 식으로만 식으로라도 해줘도 사실 오피스텔은 선호도도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평수가 작아도 되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 임차료도 좋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해야 된다면 아쉬움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산을 개조할 생각도 한다면 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좀 확 풀어서 이건 임대용으로 써도 주택사고는 무관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종부세를 제외해 준다든지 예. 뭐 대출 같은 걸 해준다든지. 네. 사실 이거 시세 차익도 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오피스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제 정년퇴직 하시면서 월세나 받아볼까 상가 이런 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보통 가지고 계시거나 작은 월세 현금으로 만드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서로에게 상생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조금 큰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오피스텔은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죠. 뭐 있으면 오히려 네. 지금 너무 불리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거기 또 세입자가 있어서 맞아요. 여긴 또 이제 주택으로 취급받아서 또 못 팔고 네네. 막. 아주 심하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싱크대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샤워
샤워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주거용으로 본다는 그런 항목까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 좀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가지고 네. 너무 이제 전세 사기도 있고 지금 네. 뭐 공급 분양도 아예 안 되니까 이걸 좀 살려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저는 좀 있었는데 전월세가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면 비아파트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좀 풀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측해서 비아파트 투자를 먼저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개발 말고. 사실 제가 상담받은 건 뭐냐면요. 아직 이제 구역 지정 안 된 곳에 빌라를 지어서 이제 네. 재개발도 될 수 있다 하고서 이거는 이렇게 사기도 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죠. 사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그분은 많이들 건설업을 얘기하죠. 하시니까 저한테 이제 유료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건축행위 제한이 안 묶여 있다. 그 얘기는 너무, 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빌라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원히 재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런 수요를 상대로 빌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렇게 건축하시는 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가망이 없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걸 예상해서 빌라를 이제 건축해서 분양하는 거 얼만큼 거기에 좀 시장이 반응을 할까? 그걸 분양을 받을까? 그거는 사실 지금은 조금 퀘스천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전월세가 너무 부족해지면은 네. 전세 사기를 각오하고 그냥 오피스텔 빌라에 다시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 야,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어요. 결국에 다시 또 빌라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비싼 전세 끼고 다시 또 전세 사기를 또 그 구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에어컨 해주고 냉장고 해주고 이사 거기 지원금. 이사 지원비 주고 거기다 플러스 전세 대출한 거 이자 2년치 다 내주고. 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전세값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전히 이런 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그 빌라를 건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뭐라 그래야 수요가 없는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정말 돈이 없어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갈 거면 그냥 월세를 살아라. 네. 이것도 이제 제 가까운 제 사촌 동생 얘기인데 진짜 불과 몇 달 전에 언니 만기가 다 됐는데 돈을 아직 안 주는데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얼마 남았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을 보러 아무도 안 와. 자기 딸이 혼자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법인이라는 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서늘해서 그냥 언니 2년 더 살까 하길래 절대 안 돼. 무조건 나와. 어떻게든지 돈 달라고 해서 무조건 나와. 그리고 시세를 봤더니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싼 거예요. 아이고. 너무 다행인 게 대출 받아서 주셨다고는 하더라고. 어떤 대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딸내미 그냥 월세 들어가게 해. 그리고 얼마만 대주고 나머지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벌어서 내라고 해.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제 동생한테 한 조언이에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빌라 전세는 들어가지 마세요. 빌라 사업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네. 들어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신축을 지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한테 그냥 새 집이니까 잠깐 네. 사세요. 뭐 보증됩니다. 이렇게 또 속여서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지금 전월세 쪽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은 좀 없는 것이고 네. 주거비 상승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가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제 매매 전환 되는 거. 매매 전환이. 매수 그냥 하지 뭐 이참에.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무거나 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네, 그것도 전세 대출이 아닌 분이나 가능해요. 전세 그렇죠. 대출이었던 분은 어차피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네, 그냥 뭐 월세 올려주고 사는 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이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강제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전월세가 없는데 뭐 어떡하냐. 그렇다고 뭐 노숙을 할 수도 없고 뭐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데 직장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아직 안 오르고 있는 구간대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4억, 5억 뭐 이 정도 아파트 하는 데 있잖아요. 25평, 30평대가 5억 정도 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네. 경기도까지 나가면요. 그런 곳들까지도 좀 온기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뭐 대출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 5억밖에 못 사는 거죠. 나름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광명 저희 멤버들하고 공부할 때 그때도 막 자기 돈이 정말 2억밖에 없다. 광명 뉴타운 얘기할 때 2억 갖고는 이제 언감생심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특정 아파트 말씀드려 조금 죄송하긴 한데 하안주공에 거기가 재건축 금방 되고 절대 아니에요. 그때 금도 안 거었을 때인데 저는 정말 내 조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그 돈으로 거기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일단 살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돈 모으면 얘가 금방 강명루탄처럼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느니 그래도 조금
조금 진도 나가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꼼꼼히 따져봐서 용적률이라도 조금 더 낮은 곳 여러분 매수할 땐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최대한 낮은 곳 이런 거 조금 골라서 그때는 골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고서 들어가서 일단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면 그래도 생활하긴 편하거든요. 거기가 네. 지하철만 없지 주변에 학교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혹시 초등 저학년까지는 다닐만 하고 하니까 그러고서 조금 옮길 수 있지 않냐.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생각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광명이 그렇게 되니까 걔도 움직이긴 움직였더라고요. 꽤 많이 올라졌어요. 그래서 좀 생활하기도 좀 괜찮고 주변에 좀 괜찮아지는 곳이 같이 붙어 있다면 그런 곳으로 조금 선별은 하셔야 돼요. 특히 돈이 적을수록 직장 가까운 데서 고르지 마시고 이런 기준 하나 가지면 돼요. 지금 정말 내가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산다면 돈에 맞춰서 사지 마시고 다음 하락장에서 팔릴 아이를 사세요. 어쨌든 그때 내놓으면 누군가는 살 만한 그런 수요가 있는. 그래서 요즘 제가 멤버들하고 공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입지 좋은 걸 찾는 것도 좋은데 그냥 무턱대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 그 동네 가면 달려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딱히 비싸지 않은데도 그런 네임드가 된 거죠. 뻔한 거 있죠. 동네 대장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가격으로 대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만만하니까 늘 우르르 들어가는 어디 구하면 어디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애들도 눈여겨봐라. 왜냐하면 다음 장에 그 아이를 사러 누군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4, 5억 적지 않습니다. 네. 적지 않아요. 그 내가 가진 돈이 여러분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태도가 전 제 가장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내가 안 해봤고 못 해봐서. 그래서 공부하시고 차근차근 조금 준비하셔서 좀 야무지네. 기준은 딱 하나. 너무 많은 거 안 드릴게요. 다음에 팔 때 누가 와서 바로 살 만한. 그런 거를 고르는 가장 쉬운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전세 수요가 있는 곳. 전세라도 꼭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먼저 좀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릴 거를 사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 이제 다들 지금 상승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생각에 우선 뭐라도 잡아놓자. 근데 네. 또 실거주를 막 강제하니까 네. 아 그래도 실거주는 해야지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단지 네.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이제 막 멀리 가서 이제 외곽지 산단 말이에요. 막 처인구도 막 가고 막 하잖아요. 점점 막 멀리 가잖아요. 뭐 김포 가까이 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리 가 있을게요. 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김포도 또 올랐어요. 물론 이제 온기가 뭐 퍼지겠지만 네. 무작정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는 사지 마라. 그러면은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네. 교통호재 같은 걸 보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GTX도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요제 좋죠. 교통요제 말할 때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착공했는지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GTX는 일단은 경기 외곽에서 서울 중심으로 빠르게 오게 도와주는 거니까 좋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GTX 역에서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 호재 하나만 보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아닌 곳은 GTX 호재를 보고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오히려 내린 그런 것도 있어요. 운정신도시 아시죠? 네. 왜냐하면 개통을 해서 좋아질 게 아니라 개통을 하는 수혜를 입고 팔고 나보고 싶은 세력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까지 개통되면은 팔고 나오려고 지금 다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GTX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이제 곧 개통하려고 하는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동북선 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고 근래에 이제 한 1, 2년 안에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안산선 같은 경우 저 안산 밑에서부터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동북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철이 없는 곳을 이렇게 이어주는 젖줄 같은 노선이 될 건데 이런 노선들 볼 때도 이제 제가 보는 기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없으니까 호재도 찾고 뭘도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뭐 더블 역세권 이런 거 찾으면 사실 이미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교통호재 보실 때 지하철역이 없는 걸 보세요. 없다가 생기는 것. 네. 동북선도 보시면 전혀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가 거기에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그 역이 생길 곳 인근을 보시면 현재는 아직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진짜 좋아질. 근데 그게 곧 개통이라서 이런 기준으로 교통요제 보시면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이 되는 게 더 파급력이 그쵸. 크다. 네. 1에서 2가 되는 것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을 사는 거는 어떨까?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갭 투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대출 규제도 있는 예. 마당에 그나마 좀 어떻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니까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네, 이미 많이 오른 것도 맞기는 한데 말씀해주신 자금 운용에서 일단 대출 범위가 다르잖아요.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동탄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고양시 쪽에서도 조금 신축들 네. 가까이 있는 마포 옆에 딱 붙어 있는 덕은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초기에 올랐죠. 말했는데 예, 이미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기는 조금 아쉬운 게 작은 평수가 없어서 금액대가 뭐 서울보다 싸다고 해도 30평대 위주라서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금 운용이 가능하신 분에게는 저는 여전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다시 묶일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지금 비규제에서 매수하시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고 그렇게 매수하실 경우도 이후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에서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장점이 꽤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규제로 묶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된다. 규제로 묶이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냐? 아니면은 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받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합병이 돼버리는 순간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뭐라고 강조드려요? 현금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는 대출을 좀 받아서 그만큼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40%인데 그거 대비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 80%까지 되고 70%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대출을 일으켰을 때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네. 비규제를 좀 노려봐라. 네. 앞으로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될 거로 보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확대를 더 할까요? 여기 몇 군데 눈에 보이는 데만 네. 조금 포함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지금 해요. 어쨌든 네. 계속 수치상으로는 이미 네, 규제를 이미, 해야 되는 지역들이 네,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호제를 뭐 더 늘릴까?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거나 줄이는 건 푸는 건 어렵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학습효과도 대단한 게 지금 어지간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 정부 동안에는 이 규제를 더 풀지는 않는다는 건 다 인정하고 계세요. 네. 그것도 대단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취득세 중과도 곧 풀 거야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인들조차도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지금 정부 시절에는 없다. 그리고 추가된다면 3중 기제로 같이 추가할 것 같아요, 저는. 하면 그냥 다 한꺼번에, 할 것 같다. 지금 재개발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투자하는 새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재개발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이 진짜 너무나 재미있게 막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 5월 9일까지 계약서만 하는 원래 잔금이었잖아요. 네. 대표님. 근데 그게 계약서만 써도 되고 지금은 약정서만 써도 되게 이제 변했지만 어쨌든 그게 바뀌면서 재개발 시장으로 막 가던 세력이 아직 아파트에 기회가 있어 우르르 떠나는. 근데 중개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반대로 보면 이게 끝나면 오히려 다시 재개발 시장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울이라고 해도 지방분들이 실거주 안 하고 매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재개발에 있는 아파트 빼고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 다 규제되니까 빌라나 주택이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취득세가 만약에 지방에 집이 있다면 중과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후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지 매수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또 특수 물건들 있잖아요. 토지나 상관없이 매수하고 이후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그때 주택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수 물건을 다시 찾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재건축 같은 경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 거래가 안 돼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한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사실 이제 공부들이 많이 돼서 그런지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되고 나서 3년 안에 사업시 인가가 안 나면 또 그때까지 또 거래가 되고 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가 꽤 오랫동안 거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시 인가 나고 나서 3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또 거래가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보다도 기회가 더 많아요. 그때만 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때 매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물건들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돈 있는 분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압구정하고 우성 1, 2, 3차를 애매하게 사셔가지고 네. 피눈물을 흘리시고 압구정을 파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러다가 딱 5년 재당정에 딱 걸리게 생겼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은 압구정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압구정을 파셨어요. 네. 이런 일도 있어서 자산이 클수록 좀 제재 공부를 좀 해두면 잘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에 같은 물건을 오히려 일부러 매수를 해서 간평가를 높여서 좋은 것으로 하나로 이제는 1+1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됐거든요. 또 네. 다시 사실 그게 그랬다가 맨날 괜찮았다가 바꿔요, 맨날. 네 다시 지금 그거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 네. 이미 그렇게 받은 다음부터 이미 2주택자로 취급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고 네. 나중에 입주할 때도 처음
처음부터 그냥 중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받은 거는 3년 이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면 큰 거부터 팔아야 되는 되게 좀 슬픈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울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 그 사이사이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해서 급매를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이런 시장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조합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디라고 너무 뾰족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4억도 안 되는 거를 진짜 서울 진짜 가까운데 다 됐어요. 입주권 철거 다 했고 일반 분양 직전인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도 열렸어요. 근데 요걸 제가 강의할 때 어떤 그 글이 저희 카페에 올라왔었냐면 저희 공투부 카페에 제가 한 4억 5억 있는데 면목동에 이제 그 모아타운 시작하려는 데를 볼까요? 또 어디를 네. 볼까 하는데 그 돈으로 왜 거길 가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공부를 좀 하면은 그 시기마다 그런 기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요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내가 가진 자금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서 이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곳만 가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돈이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비싼 데도 꼭 가보라. 괜히 가서 뭐 기만 죽어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좋은 집 싸게 사고 싶다면 그런 경험도 조금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입지는 꿈도 못 꿨는데 내 돈으로 갈 수도 있네? 이런 곳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준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많이 다녀보세요. 4억이어도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 귀하게 제대로 심어 놓으시려면 많이 다녀보세요. 모아타운 얘기해 주셔가지고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아타운이 저는- 재개발 같기도 하고 재건축 같기도 하고 그냥 모아타운이라고 봐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네. 이제 모아 놓은 거긴 한데 저는 아직 이제 결과 나온 게 없죠. 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결과 나온 게 없어서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면이 있고 그 구조를 잘 들어가 보면 이제 뭐냐면 각각의 작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조합장님이 있고 다 네. 이사진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전체 지하를 같이 또 공동으로 주차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날까. 조합장 하나 가지고도 몇 번을 갈아치우고 저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을 찾거든요.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조합장이랑 이제 그 조합 분위기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왜 우리 구역에다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해? 우리 쪽에 주차장을 더 달란 말이야. 이렇게 싸움이 안 날까 과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일단은 선도지고 진행되는 거 저는 지켜보자예요. 반대로 그러면 모아타운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오른 집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보통 하세요? 그래도 전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뭐 모아타운 한다고 얘기가 하면서 막 있어가지고. 올랐다. 예, 예. 갑자기 집 보러 와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네. 분도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중개사님 이야기를 하나 전달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악구 쪽에 이제 거기 빌라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많잖아요. 거기를 이제 어떤 제 수강생이 이제 갔어요. 물어봤더니 이 이슈로 가격 오르면 팔고 나갈 사람 천지 빼깔이야. 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친구인데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그런 모아타운 기대로는 오지 마라. 네. 싼 빌라에 내가 일단 시작하고 싶다. 그거 아니면 하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사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로 좀 올랐다면 저는 차라리 팔고 네. 공부 제대로 해서 재개발 전 재건축만 딱 하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이제 내가 실제 살 집도 필요해. 근데 돈이 적다 싶으면은 이후에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는 사실 초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거 미리 조금 체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마지노선 하나 알려드리자면 전 대지집은 15평 이하 안 보고요. 200% 이상 용적률 현재 안 봐요. 네, 거기서 202%는 이건 알아서 좀 판단하시고 그냥 이거는 걸러내는 거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걸러. 이거보다 높으면 사실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입지에 따라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이 정해지긴 하지만 이거보다 높으면 그냥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재건축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곳들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적용하셔서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힘든데 모아타운은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모은 거잖아요. 네, 사업성이 맞습니다. 안 좋아서 그 모은 거니까. 기본 원리를 아시면 그래요. 각각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모아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용적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비해서 또 인센으로 가져가는 부분들도 또 만만치 않아요. 마냥 핑크빛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어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출도 막히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막 여건이 좋은 여건은 네. 아닙니다. 이제 하락장이나 뭐 횡보장 할 그럴 때는 뭐 대출도 잘 나오고 막 골라서 샀지만 지금은 안 사면 막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인데 가보니까 1층밖에 없고 네. 뭐 동향밖에 없고 뭐 소위 말하는 좀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동네를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큰 그림에서 단지를 여러분이 선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단지가 좀 쓸만한 단지다 싶으면 저는 1층 동향 상관 안 해요. 근데 기준은 있어요. 그 1층 동향, 뭐 꼭대기층, 뭐 이런 아이들이 뭐 중간층하고 가격이 같아. 그럼 볼 건 없고요. 최소한 15% 이상 저렴하다. 뭐 20% 이상도 저렴하다. 그럼 저는 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게 팔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싸게 샀으면서 자기는 나중에 제값 받으려고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하락장에 이번에 팔고 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매력적인 가격으로 세팅해서 내놓고 이것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떤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조급증이 확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조급해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 그게 가라앉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 조급증이 언제 있었는지 없어집니다. 무조건 시장에 나가서 중개사님만 만나면 요즘 시장은 오히려 조급증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물건 없어지고 사실은 그분들은 거래를 좀 일으키고 싶으니까 그 조급증을 더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 공부 말고 기본적으로 책 한 권씩 읽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건도 없는데 무슨 공부 타령이냐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적당한 거 사서 나중에 잘 팔릴 그 아이를 팔고 움직인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락장이에요. 여러분 지난 하락장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시죠? 겪어보신 분은 동의해요. 맞아. 그때가 사는 게 맞았어. 22년 말 23년 초 그때야. 근데 그때 정말 과연 내가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그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세팅해 드릴게요.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식 바닥칠 때 네. 삼전도 하이닉스도 바닥칠 때 그때 들어가서 매수하신 분 그거 생각보다 쉽게 못해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 줄 알고 트럼프가 일찍 끝내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 몇천 넣어놓은 주식도 심장이 떨리는데 2억, 3억, 5억, 7억? 쉽지 않아요. 그 떨리는 심장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공부예요. 책 읽고 공부하셔도 되고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집을 한 채 사신 분 아니야 이번엔 전세에서 일단 버텨야 되겠어. 그러면서 시장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눈 닫고 귀 닫고 하던 일 열심히 하고 누가 돈 못 버는지 아세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돈 못 벌어요. 부동산 공부는 취미로 가져가셔야 돼요. 책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우리 부인남 채널이나 제 채널이나 자기하고 결이 맞는 그런 유튜브 채널 하나 보시면서 내가 신문까지 다 못 챙겨도 다 알아서 챙겨서 해주잖아요. 따라오시면서 시장 흐름을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돈 모으시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진화이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투자관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조급하신 분들이 무조건 현장 갔다가 중개사분 몇 분 만나고 바로 그냥 집 사버린 다음에 잘 산 걸까요? 라고 맞아요. 사연 보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많아요. 저 잘 산 거 맞는지 제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한 템포 멈추고 좀 알아보고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도 공부한 다음에 사면 좋겠다. 네.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진화이스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